정경자는 한국화의 채색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이뤄온 한국의 대표적 화가입니다. 그는 꿈과 사랑, 환상에서 비롯된 한 어린 스스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작품에 투영하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나 동식물로 표현되거나 상관없이 그림은 나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정경자의 작품 세계는 마치 자신을 비춘 거울과 같습니다. 정경자에게 삶은 여성으로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숙명으로 슬프지만 달콤한 매력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반달 눈썹에 붉은 입술, 뾰족한 하일과 파격적인 호피 무늬를 좋아했던 정경자는 자신을 사랑했던 만큼 자신의 작품들도 끔찍하게 아끼는 화가였습니다. 정경자는 일제 식민지 시대였던 1924년 11월 1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말단 관료였던 아버지 천성욱과 무남 동료였던 어머니 박운하의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정경자 작가의 외할아버지는 대한제국 초기 시절 딸에게 남장을 시켜서 서당에 보낼 정도로 머리가 깨인 분이셨죠. 외할아버지는 큰손녀를 금지 옥엽으로 예뻐하며 옥자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손녀는 밤마다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누워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삼국지, 수호전 등 한글 소설이나 중국 고전 이야기를 듣다 잠이 들었고 전자문과 창가까지 배우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보통학교 1학년 때 일본인 담임선생은 정경자가 그림에 소질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경자는 대청마루 흰 벽에 그린 여인상 때문에 외할머니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립 광주여자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미술교사로부터 그림을 배웠고 1941년 일본의 도쿄 여자미술전문대학에 입학해 데생이나 채색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광주 공립 여자고등 보통학교 시절 혼담이 오가자 시집가기가 싫어 미친 신용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40년 17세 때 여수항을 출발해 도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 무렵 본명이던 옥자를 버리고 경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붙입니다. 도쿄에서는 야스파나 입체파 등을 가르치던 서양화 고등과보다는 곱고 섬세한 일본화 풍이 마음에 들어 일본화 고등과로 가서 모델을 보고 관찰해 섬세하게 사생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습니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42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가 입선하고 1943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수석 입상작품 노부가 입선하면서 재능을 인정받습니다. 조부는 고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된 몸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모델이 되어준 외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고흥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하이힐에 양장을 차려입었던 정경자의 청년기는 그녀가 평생 간직했던 자부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944년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던 자신에게 우연히 표를 건넨 명문대 유학생 이영식과 1944년 결혼을 하고 1945년 첫 딸 이혜선을 낳고 1946년 아들 이남훈을 낳습니다. 그리고 1946년 8월 이후부터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지만 그해 10월 중순 남편이 결핵으로 요절하는 등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길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2살 박이 딸 아직 첫 돌도 안 된 아들과 함께 광주를 등지고 잠시 목포에 머무르던 찰나 광주와 목포를 간간히 내왕하였는데 그러다 1948년 사회부 기자 출신 두 번째 남편 김남중을 만납니다. 1950년 한국전쟁 통해 여동생 천옥희마저 폐병으로 숨진 후 남편 없이 두 아이를 기르던 정경자 화백은 유머 넘치고 건장했던 그에게 푹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김남중은 유부남이었고 주변에 항상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불륜에 대한 자괴감과 김남중의
유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청경자는 기다림과 좌절을 반복하는 고통의 나날을 이어갑니다. 1965년 일본 이도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고 홍익대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과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청경자 작가는 수필가로도 활동했는데 1950년대부터 발표한 수필을 모아 1955년 첫 수필집 여인소묘를 출판하기도 했고 남태평양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자신의 대생 사파와 함께 출판한 청경자 남태평양에 가다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발표한 저서만 10권이 넘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절판됐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말숙, 박경리 등 문인들하고도 각별히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청경자는 동양화가이면서도 대담하게 밝은 색채를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지나치게 일본물이 들었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시대를 앞선 이런 스타일은 그녀를 해방 이후 한국 미술에서 중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꽃과 여성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는 점도 독특한 부분입니다. 청경자가 살아온 시대가 여성들에게 매우 보수적인 시대였음에도 상당히 개방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상당한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에도 담배가 자주 소재로 등장합니다. 배우 윤여정은 청경자와 맞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충 때문에 여성들에게 담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청경자 집안에는 대대로 애연가가 많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애연가였으며 청경자의 딸 또한 애연가였고 모녀간에 맞담배를 즐겼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종군 화가단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기록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1972년 베트남전 당시 정부에서 전쟁 기록화를 그리기 위해 화가 10사람을 파견한다는 기별을 받고 남자 화가들 틈에서 유일한 여성 종군 화가가 됩니다. 맹호부대 종군에서 일주일간 M16 소총을 들고 꽃나무 그늘에 잠복하는 병사들, 연분홍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로 거리를 누비는 아가씨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1991년 일어난 이른바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경자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창작 활동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1979년 12.6 사태 이후 보안사령부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압수한 그림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하자 그녀는 이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일부 평론가,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자 당시 67세였던 작가는 자기 그림도 몰라보는 화가라는 비난 속에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4개월 후 다시 돌아와 그림에만 몰두하기 위해 카리브해, 자메이카, 멕시코로 스케치 여행을 떠납니다. 1995년 호안 갤러리에서 첫 번째 회고전을 개최합니다. 당시 회고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호암 갤러리 밖 서소문 거리까지 관람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고 한 달 동안 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왔습니다. 1998년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한국 생활을 접고 큰딸이 머물고 있는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가 11월에 일시 귀국하여 자신의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2003년 초 뇌일혈을 일으켜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모든 작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06년 갤러리 현대에서 장녀 이혜선의 협조로 전국 각지에 흩어진 채색화와 드로잉, 미완석 작품 등을 모은 대규모 개인전이 열렸고 2007년에는 새로운 화집 청경자 그 생의 아름다운 창가가 발간되었습니다.
2014년 청경자의 딸 이혜선 씨가 청경자의 죽음을 숨기고 계속 예술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예술원은 수당 지급 문제로 청경자의 근황을 확인하려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청경자의 의료 기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같은 예술원의 요구가 청경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원은 수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2015년 8월 청경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청경자의 유골의 위치를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이혜선 씨는 청경자의 유골을 뉴욕 허드슨 강가에 뿌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작고 1주기를 맞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증작품을 중심으로 한 추모전이 개최되었고 같은 해 미술평론가 최강진이 집필한 청경자 평전 찬란한 고독 한 해 미학이 간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청경자 화백의 큰 며느리 유인숙이 쓴 미안의 환상여행이 간행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결혼 첫 해인 1979년부터 1998년 청경자가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그녀의 곁에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저자는 결혼 첫 해인 1979년부터 1998년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청경자의 곁에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1990년대의 일상이 담긴 청경자의 수필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청경자의 전성기였던 1979년 서교동 시절부터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살기까지의 일상을 묘사합니다. 청경자는 가족을 모델로 작품을 그려왔는데 1979년 이후에 자식들이 유학 혹은 해외 출장을 간 후 큰 며느리가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경자는 당시로는 드물게 해외여행을 즐겼습니다. 4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까지 타히티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스케치 기행을 12번이나 다니며 청경자 풍물화라는 개성적인 화풍을 개척했습니다. 우수에 젖은 이국적인 여인 그림은 타히티 여행 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노란 옷을 입고 꽃이 가득 달린 화려한 모자를 쓴 1973년작 길레 언니를 시작으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년 황금의 비 1982년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경자는 작품 속에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녹였습니다.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을 벗어나 문학적이고 설화적인 면을 강조해 여인의 한과 꿈, 고독을 환상적인 색채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청경자의 작품 속에는 여인과 꽃, 뱀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1952년 발표한 생태라는 작품에서는 화폭 가득 35마리의 뱀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혼과 불륜, 여동생의 죽음을 거치며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청경자는 이 작품으로 자신의 존재를 화단에 각인시킵니다. 시대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 그 한계에 갇혀 있지는 않았던 자유로운 여성 청경자는 문학과 미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감각적인 터치와 솔직한 언어로 삶과 예술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표현한 한국의 독보적인 화가였습니다. 청경자와 교류했던 소설가 박경리는 청경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화폭에 있고 시름은 담배에 있고 용기 있는 자유주의자. 그러나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다. 배우 윤여정 씨는 청경자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어울리는 멋쟁이, 그리고 대단한 이야기꾼. 온몸 구석구석에 서려있는 슬픈 전설의 이야기를 지우려 애썼지만 결코 그 승명적인 여인의 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화가 청경자. 그가 자신의 작품 속에 남긴 그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